아버지, 계속 같은 말이에요. 집에서는 아버지 혼자 지내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혼자 지내자고 했니?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가면 되잖아. 제가 매일 출근하고 며느리도 일하는데 누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요? 지난번에 집에 계실 때 넘어지셔서 병원 실려가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냐?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전문적인 케어? 간호사들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린애 다루듯 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4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아버지,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마음이 아파요. 민서가, 나 정말 여기서 살기 싫다. 밤에는 옆방 사람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냄새는 병원 냄새로 가득하고 내가 평생 꿈꿔온 노후의 모습이 이게 아니야. 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집에 모셔갈 수도 없고, 제가 아버지께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내 집에 간병인을 구해도 여기보다는 싸겠지? 아니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내가 아직 모든 걸 포기할 나이는 아니야. 몸이 불편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도와줘. 아버지, 이대로는 내가 점점 영혼까지 죽어가는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자립해서 살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내가 스스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올게.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누나랑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무리하지 않기로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싶구나. 방금 전 대화는 요양원에 있던 박종호 할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났다시피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의지할까요? 요양원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할까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선택지인데요. 처음 대화의 주인공 박종호 할아버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설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종호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5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 혼자 큰 집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딸의 제안으로 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손주들의 공부 시간에 제가 움직이는 소리가 방해가 된다든지,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니 처음의 화목함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딸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결심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하지만 혼자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립 생활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아들이 간병인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 달했죠. 저희 가족으로서는 꽤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과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터라 식탁도 늘 간소했는데 간병인들은 그런 식사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토끼 먹이 같다며 투덜거리더군요. 결국 여러 간병인들이 오다 가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의 규율과 제 독립적인 성향은 맞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며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립할 수는 없고 자녀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요양원은 맞지 않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연히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작은 마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그곳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비싼 과일을 사왔는데 아내는 오히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남편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작은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2끼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특별한 요리는 필요 없고 단순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월 5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젊은 부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저에게는 간병인이나 요양원보다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점점 우리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1년 정도 잘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부상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더 어려워졌고 고혈압도 심해졌죠. 단순히 식사와 청소만으로는 더 이상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저는 아들과 상의한 끝에 제 집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으며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었죠. 또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와의 협약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리는 대신 그들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모두 준비해주고 주 3회는 외출을 도와주며 특히 병원 방문 시에는 동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 취미 생활을 위한 시간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둑을 좋아했는데 젊은 남편이 함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주었죠. 이것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는 정서적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젊은 부부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죠. 다시 한번 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단지 내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몇 분 소개받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70대 초반의 노인 3분과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노인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4명이 서로를 돕는 시스템이었죠.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나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돕고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기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재정 관리를 맡았고 다른 분들은 요리, 청소, 외부 활동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간병인 1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4사람이 비용을 분담하니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번갈아가며 각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공동체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과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 건강 상태의 변화로 역할 조정이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죠. 병원에서 1달간 치료를 받은 후 의사는 혼자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요양원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몸이 이 정도로 불편해졌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것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 생활,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상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생활의 부재였습니다. 처음에는 2인실에 배정받았는데 룸메이트와의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이 달랐고 밤중에 TV를 켜는 등의 행동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죠. 또한 요양원 직원들이 종종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는 것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한 회사의 임원으로 수십 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심했습니다. 요양원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방문이 드물었고 요양원 내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물론 제 건강 상태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지만 요양원에서의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다시 상의했습니다. 아들의 집 근처로 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결국 우리가 찾은 해결책은 세대 분리형 주택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의 집과 같은 대지 내에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가진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사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었죠. 또한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6시간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비용도 감당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과 도움받는 시간의 균형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지 등 일상의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저는 자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조명을 켜고 끄고 스마트폰 앱으로 식사를 주문하고 화상 통화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등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녀와의 동거. 이 3가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자신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노년의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자신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젊은 부부와의 협력 관계, 노인 공동체 형성, 세대 분리형 주택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셨죠. 둘째, 유연한 적응력입니다.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에 맞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시도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자기 결정권의 가치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셨죠. 넷째, 상호 호혜적 관계의 구축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노인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재정 관리 능력을 기여하는 등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기술의 활용입니다.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음성 명령 기기, 화상 통화 등의 기술이 할아버지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존엄성의 훼손이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물리적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노년의 돌봄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노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와 선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은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용기 그리고 주변의 지지가 있다면 자립과 존엄을 지키는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은 여성 노인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김순자입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8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 남편이 남긴 연금이 월 65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각 있지만 그들도 자신의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75세의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관절염이 있어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내 나이에 커피를 배워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료 교육이었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놀랍게도 저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연금과 합쳐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저에게 활력을 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2년 후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카페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취미로 해오던 뜨개질에 주목했습니다. 손은 아직 괜찮았거든요. 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실버 공예 작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뜨개질로 만든 인형과 소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점차 제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의 도움을 받아 제 작품을 더 넓은 시장에 알릴 수 있었죠. 손주뻘 되는 청년이 저희 온라인 매니저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주문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죠. 대신 저는 그 청년에게 집에서 만든 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뜨개질 작품으로 얻고 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나이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점입니다. 물론 건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여러 만성질환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건강 관리에도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노인 맞춤형 운동을 하고 영양 상담도 받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약 복용 시간을 리마인드해주는 등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죠. 주거 문제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고 관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공유 주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 여성 2명과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무엇보다 외로움을 덜 수 있었어요. 주택 유지비와 생활비를 분담하니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자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자립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 세대 여성들은 경제활동 경험이 적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에게 의존해 살다가 홀로 된 후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여성 노인 자립 지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여성 노인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부터 공공 서비스 이용 방법, 간단한 집수리 노하우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들어 홀로 된 여성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고 때로는 두렵고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간다면 의미 있는 자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 노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노년기 자립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경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직종을 연결해 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 김순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주차관리, 경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많은 노인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옵션 조기 수령, 연기 수령 등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1. 노인 건강검진. 65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매 검진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2. 노인 운동 프로그램.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는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 흔한 노인성 질환에 맞춘 운동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노인 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안부 확인, 식사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와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노인 공동주택, 김순자 할머니처럼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주택 개조 지원,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택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노인 임대주택,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이웃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심지어 5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다면 더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보 얻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그 첫걸음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나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결코 이르게 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또는 부모님이나 이웃 노인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꼭 필요한 3가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 경제, 관계. 과연 어떤 것들이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이야기였습니다.